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 TV 토론 이후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안에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사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후보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측근에게 후보직 포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며칠 안에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로 예정된 ABC 뉴스와의 인터뷰와 주말 유세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이 플랜 B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 여론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민주당 의원 25명이 무더기로 후보 사퇴 요구를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는 바이든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물러나게 돼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And that should be potentially by this weekend, maybe latest by Monday. So that's how confident I am of how quickly it's going to happen. 백악관은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밝혔다며 익명의 소식통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약속을 지킬 거라며 후보 교체론을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clear-eyed and he is staying in the rac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yond that. He's staying in the race.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전 직원들과 통화에서 누구도 자신을 밀어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임기 5년에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경기 침체와 각종 스캔들로 민심을 잃은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선 노동당원과 지지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기 총리를 예약한 스타머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now had 14 years of chaos, of division and failure, and the choice tomorrow is to bring that to an end. 언론도 잇따라 노동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최대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물론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경제지까지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이민 문제와 공공의료 개선 실패에 총리 측근들의 총선 날짜 맞추기 도박 의혹까지 터져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대 여당을 막아야 한다는 견제론에 한가닥 기대를 거는 실정입니다. The dangers of a Labour government with an unchecked majority, a blank check to do what they want, and that means people's taxes are going to go up. 유럽을 휩쓴 극우 정당은 영국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의회 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극우 성향 영국 개혁당의 정당 지지율은 보수당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인 선거제도 탓에 당선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입니다. This is our first significant step towards a much longer term goal, which is aiming at 2029, but also is aiming at building a mass movement for common sense across the country. 투표는 우리 시각 오후 3시부터 15시간 동안 진행되며 개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 편에 서 있고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또 한 번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100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탱크를 보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3일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서 적의 공격과 암살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 로켓 100발을 이스라엘에 병합된 골란 고원의 2개 지역에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 티레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인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힌 직후 헤즈볼라가 곧바로 보복에 나선 겁니다. تهديدنا بالحرب لا يغير موقفنا. نحن من البداية قلنا أننا نساند غزة.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분리장벽 인근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라파 작전에 투입된 탱크들이 전장을 떠나면 리타니 강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타니 강은 국경 근처 레바논 남부에 있는 강입니다. 또 헤즈볼라를 상대로 필요한 어떤 작전이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את חיזבאללה כל יום, מכות קשות מאוד. אנחנו גם נגיע למצב של מוכנות מלאה לעשות כל פעולה שנידרש בלבנון.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가 더욱 커지자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레바논 특사를 만나 전쟁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난 두 정상은 50분 동안 회담하면서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이 지역의 안녕과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전면적 전략협정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치켜세우고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를 관통하면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리브해 섬 그레다나와 카리아쿠에서 모두 3명,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1명이 숨졌고 베네수엘라 북부에서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야권이 토론 종료 요건인 제적 5분의 3, 180석 이상 의석을 가진 만큼 오늘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인천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각자 차기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핵심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나 후보는 또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고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각자 만나며 접촉면을 넓힙니다. 윤상현 후보는 이틀 연속 의성, 영천, 경주, 포항 등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사고 4일째인 어제 역주행 차량이 덮쳤던 보행로에는 고인을 기리는 꽃다발과 주류, 자양강장제가 수북하게 놓였습니다. 희생자들의 발의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연두색 벽면에 무언가 긁고 지나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바닥에는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윤현동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은 비어 있었고 보행자도 없었습니다.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창문 곳곳에서 회색 연기가 솟구치고 복도엔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12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9층에서 난 불은 50분 만에 꺼졌는데 호흡 곤란을 호소한 10대 남성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농산물 보관용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양파와 복숭아 등을 보관하던 창고 1개 모두 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선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이 재빨리 나서서 불을 끈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 건널목에서 멈춰있던 시내버스를 다른 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18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었고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메인타워 호텔 14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객실 스프링클러가 터져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투숙객 등 6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네,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쉴 때 제대로 쉬고 경기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건데 어떤 제도인지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는 월요일 공휴일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서 매년 연휴가 됐습니다. 일본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서 성인의 날과 경로의 날 등을 특정 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황금 연휴가 늘어났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나 주 중간에 딱 낀 공휴일보다 휴식의 효율성이 높게 됐습니다. 정부는 선진형 근무 휴식 시스템을 만들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휴일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본래의 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잃게 한다는 반발 등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날짜의 역사적 배경이 약한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리는 청소부가 아니다. 쿠팡 배송 기사들의 고충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쿠팡으로 신선식품 주문 많이들 하시죠? 보냉백인 프레시백에 담겨서 옵니다. 회수할 때 빈 백이어야 하는데 비양심적인 일부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채워놓는다는 겁니다. 아이스팩이나 송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두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기사들이 일일이 다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똥기저귀가 담긴 프레시백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프레시백이 아니라 트래시백이 된 셈입니다. 프레시백 수거 단가는 단 100원, 쓰레기까지 치우는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프레시백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반짝이는 순백색의 웨딩드레스, 야외 예식 로망인 예비부부들 많으시죠?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 소식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예식장에 세종문화회관과 또 서울역사박물관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주요 시설을 활용한 서울 마이웨딩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포함 예비 부부들이 선호하는 야외 공간 8곳이 공공예식장으로 추가가 됩니다. 서울시의 공공예식장은 24곳, 그중에 22곳의 대관료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2곳도 향후 무료로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비품 운영비도 결혼식 한 건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정보는 공공예식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죠. 알게 모르게 이리저리 새는 돈도 많다고 하는데 예산을 고민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100일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요즘 이 100일의 환자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라는데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2,7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5천 명이 넘게 걸렸죠. 10년 동안 발생한 100일에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환자의 90% 이상은 청소년입니다. 네, 그만큼 아이가 있는 집에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100일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선 100일의 잠복기는 보통 7일에서 10일입니다. 감염 후에 2주 동안은 주로 콧물이나 눈물 등 감기랑 증상이 비슷합니다. 이후에 4주 동안은 참을 수 없는 발작성 기침이 나오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훅 하는 소리도 납니다. 이후 2주에서 3주에 걸친 회복기에 접어들면 기침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걸리게 되면 한 2달 정도는 고생한다고 봐야겠죠. 네, 질병청은 100일에 걸리면 한 5일 정도는 집에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00일에는 감기처럼 감염자의 기침이나 콧물을 통해서 옮는데요. 예방법도 그래서 감기와 비슷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시고 또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관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라면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AI가 도입되는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AI가 올림픽에 어떻게 사용될지 들여다보시죠. 네, 우선 악플을 막아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도 모자를 파내 악플까지 받는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기 전에 AI가 악플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35개 언어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 체조 등의 종목에서는 AI 심판도 등장합니다.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잡아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인텔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내비게이션 AI 서비스가 눈길을 끕니다. 또 삼성전자와 함께 가상체험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AI는 경기장 밖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미국의 NBC는 유명 스포츠캐스터 알 마이클스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로 시청자 맞춤형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 OTT로 맞춤형 오늘의 올림픽 요약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이번 대회는 경기 운영 전반에 AI가 도입된 첫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영화 마션 기억하시나요? 화성에 남겨진 채 생존하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현실판 스토리입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이 모의 화성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1년 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네, 왼쪽 사진이 나사가 미국 휴스턴에 만든 모의 화성 기지입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과학자 4명이 378일 동안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영화에선 주인공이 감자 농사를 짓죠. 이들의 주요 임무도 농사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처럼 토양 관측도 하고 또 오른쪽 사진처럼 토마토를 직접 키우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과학자들은 오는 6일 모레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사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모의 화성기지를 운영해서 2040년대로 예상되는 화성 유인 착륙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네, 영화가 현실이 된 소식까지 7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에 나섭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터 강도 높은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술은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며 1차,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균 나이 30세 7억 명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는 아세안 지역 전기차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공략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추면서 아세안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시킵니다. 이어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배터리 생산부터 자동차 조립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된 새 전기차에 서명을 남깁니다. 자동차 공장에 이어 인도네시아 최초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까지 준공되면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가 완성됐습니다. Hari ini kita telah memulai babak baru dalam meletakkan sebuah tonggak komitmen kita untuk menjadi pemain global di ekosistem EV, sel baterai, dan juga electric vehicle. 6억 7천만 명 인구의 거대한 시장, 아세안 진출의 전초기지로 인도네시아가 주목받는 건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의지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바로 이 니켈의 세계 생산 1위 국가입니다. 이 니켈을 이용해 직접 배터리셀을 생산하고 조립해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산 전 과정의 퍼즐이 바로 이곳 공장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40% 이상의 전기차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해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 자원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해가지고 많은 좀 확장을. 인도네시아에서 한일중 3국이 맞붙은 전기차 패권 싸움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현대차가 지난해 전기차 1위로 올라섰지만 뒤따라 들어온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생산 현지화로 물류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Local factory in here producing the battery, I think it's giving a lot of peace of mind to the customers, especially for the EV. I think people have a very secure and safety peace of mind of the Hyundai brand.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두 한국 기업들의 합작으로 중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 전기차의 위상을 세계에서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박견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열연이 담긴 단편 영화 인 옥토버가 모레 공개됩니다. 이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6일 정오 쿠팡플레이와 티빙에서 영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0분 길이의 인 옥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영웅이 다양한 사건을 극복해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임영웅 씨의 상암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도 다음 달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어집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시각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도 예정됐습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3년 동안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 870억 원어치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131억 원을 몰아줘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후 4시 반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로 경제정책 박영 회의를 주재를 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집중이 됐어요.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예, 어제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했고요. 사실 2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하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로드맵,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가지를 발표하셨고요. 결국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관해서는 아까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일자리의 직무급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뭐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경제 어떻게 운영 방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25조 가량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만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고요?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는 정책자금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자금 지원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이 연장을 쉽게 해주겠다. 예전에는 사실 영업기간이 뭐 3년, 그다음에 보증, 흔히 말하는 대출 잔액이 뭐 3천만 원 이상, 이 해당 어떤 차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이런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자금 말고 또 소상공인의 중요한 게 이제 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증,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거 역시 연장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전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증은 5년 안에 끝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많이 빌렸는데 이 어떤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싼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작년에 폐업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원 대책, 흔히 말하는 자활 대책 같은 것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반색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의문의 목소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사실 맞춤형이다라고 경계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긴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이제 빚이 갑자기 갚기 어렵다든지 경영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빚을 전반적으로 좀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이 빚 흔히 말하는 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갚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코로나19 기간은 빚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이 서비스업,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서비스업의 경쟁이 조금 심하거든요. 지나치게 이제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요거 흔히 말하는 이런 자영업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흔히 말하는 진입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지만 잘 안 되는 데는 또 금방 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이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실 근로가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이 조금 좋은 호조세를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AI의 도입, 이에 따른 이제 반도체 수요의 급증, 이에 따라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2.2%, 2.6%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상수지 역시 예측보다 많이 늘었죠. 500억 달러 흑자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된다. 또 조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에 따라서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수출을 이끌고 있고 수출이 결국은 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소비를 조금 흔히 말하는 다음 하반기엔 조금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금은 올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삼겹살집에 잠시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진다고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좀 하반기에는 좀 경기가 살아나서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BNK 경남은행의 간부가 예전에 3천억 원대 횡령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은행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간부가 횡령한 것은 명확하고요. 이제 간부가 사실은 금감원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의 3천억 규모까지 늘은 이런 상태고요. 예. 이 3천억 규모가 결국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난 거를 그만큼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짜로 회계상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3년간 이득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회계 장부를 잘못 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순이익이라든 영업이익을 다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정을 한 거죠. 흔히 경정을 해가지고 이 잘못됐고 잘못된 사유는 이러한 횡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잘못된 횡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 사실 영업이익에 의존해서 많은 보너스라든지 성과급 같은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줄어버렸으니까 받았던 것을 흔히 말하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잘못된 회계에 따라서 영업 성과가 흔히 말하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요. 이 잘못된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나와서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줬다가 뺏는 셈인 건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이 흔히 말 성과급은 흔히 말 동의를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봤을 때는 이게 회계적인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모두 연동된 모든 성과급들이 재산정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은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 다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경영진에서 보다 더 꼼꼼하게 검토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성과급 환수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대상이 2,200여 명 정도고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최대 한 4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아니 개인 횡령 사건인데 이게 연대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불만도 목소리가 있는데 이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법적 대응도 좀 시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보면은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손에 끼친 것을 우리가 나눠서 갚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 형평성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경영진인데 이 경영진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과급이 다 깎이게 되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간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책임지거나 다시 받아내거나 이런 것들 혹은 보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메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영업이익에 다 반영하고 영업이 연동된 성과급에 다 반영을 하면서 메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은행권 횡령 사고 빈도수도 좀 잦게 전해드리는 것 같고 그 횡령 금액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도입됐다고요? 사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사범 전체가 우리나라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사기나 횡령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 책무 구조도를 만든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의 문제 내부 통제의 문제인데 내부 통제의 책임이 흔히 말한 경영진의 누구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혹시나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법적이나 혹은 뭐 이렇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무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아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그다음에 이런 내부 통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실효성을 거둘라 그러면 보다 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발생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책무 구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횡령이 발생하면은 뭐 고객들이고 지금처럼 구성원들이 짐을 지는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는데 이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또 돈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트럼프 테마주 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 테마주는 보통 에너지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주라든지 금융주가 뭐 보통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혹은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쉬긴 했죠. 혹시나 재선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좀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금융권의 혜택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금융 주식들이 좀 올랐고요. 뭐 에너지 관련 주식, 전통적인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화석 에너지를 다루는 주 역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흔히 말하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솔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테마 주식들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이득을 받는 주식들은 조금 기대감이 향상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주식들은 좀 미리 선반영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마감 결과 어땠나요? 오늘 사실 뉴욕 증시 조금 빨리 마감했고요.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의 좋은 뉴스들은 미국의 어떤 민간 고용을 봤더니 예측보다 조금 덜 나왔다.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6월 달에 이제 15만 명 증가함으로써 16만 명 증가한다는 예측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결국 이제 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주식 지수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급으로 사실은 계속 연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좀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중론을 이제 얼마나 두느냐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땠나요? 사실 이게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사실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표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안심시킬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계속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들은 이게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좀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실업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중요하지만 고용 역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지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약간 확산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을 공개합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바탕으로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1조 6,1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8개 항공교통사업자들이 공시한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항목별 투자 규모를 보면 정비 비용, 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 비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다승 1위를 달리는 키움 헤이수스가 LG 타선을 꽁꽁 묶고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헤이수스는 LG와의 홈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막고 올 시즌 가장 먼저 10승을 달성했습니다. 키움은 헤이수스 호투와 함께 타선에서 김혜성과 송성문이 나란히 타점을 2개씩 올리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4년 만에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3,330m 높이의 에트나 화산 정상 부근에는 현지 시간 2일부터 새로운 분화구가 생겨 마그마와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분화 기록은 기원전 4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부 카르미엘 지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난동범을 사살했고 테러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가해자가 인근 아랍계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시민권자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주변 지역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사이에는 또다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많이 덥다고요? 네, 오늘도 낮 동안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 27.8도, 서울 23.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2도, 경주 3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도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10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주기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름철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가와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상쾌한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